변동부터 다시 개념 잡자. 자, 음운 변동. 자, 미리 얘기할게요. 문법이 왜 할 게 없냐면 음운 변동 파트가 있고 품사 문장 파트가 있고 품사 문장 그 다음에 중세국어 파트가 있고 이거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찌끄레기들 여기 이제 맞춤법 뭐 피동사도 뭐 높임법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 영어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매 챕터마다 문법 때리는데 국어는 때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한 학기당 한 번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 1학년 때 한 번밖에 안 배워. 2학년 때 문법 안 배워. 3학년 때 그때는 아마 수능 특강 이런 걸로 엄매로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해둬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 확실하게 개념 갖고 있으면 문법은 아주 쉽다. 아주 쉬우니까 따로 뭐 딱히 공부할 게 없어. 이해되니? 그래서 한 격주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 나와 있는 문제로 점검하는 정도만 해도 문법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딴 거 공부해. 수학 공부하든 영어 공부하든. 예, 진짜로. 근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문법에서 개박살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음운변동하고 품사 문장 정리를 할 거다. 중세국어는 지금 해봤자 너희들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이거는 내신 할 때 쳐주면 되고, 찌끄레기는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 그때그때 정리해줘도 어려운 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운변동부터 살펴봅시다. 음운변동. 자, 국어는 이해 영역이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재훈이 노트 없니? 씨. 학생이 노트가 없어. 어떻게? 자, 음운이라고 하면 시간 관계에서는 쭉쭉쭉 풀어 나갑니다. 음운이라고 하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때 소리는 어떤 소리냐? 관념적 소리다. 관념적 소리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리다. 그럼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게 뭐냐? 자, 소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음향, 음성, 음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음향은 자연의 소리, 자연적인 소리. 음성은 이건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목소리. 얘네들은 물리적 소리야. 에너지를 갖고 있어. 공기가 진동, 파동에 의해서 우리 귓고막을 때립니다. 그게 들리는 거야. 자, 근데 음운은 관념적 소리. 이거는 에너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00명의 사람이 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리적 에너지는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히읗, 기억이 떠오른다. 이게 음운이란 얘기다. 자, 그러면 음운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음운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구분이 됩니다. 말 뜻을 봐야 돼. 말 뜻. 나눌 뿐, 나눠진다. 뭐가? 말이절. 말이로 나눠지는 음운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 말에서 말이로 나눠지는 게 뭐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삼을 좋아해. 그래서 자음, 모음, 반모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자음하고 모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와 엄마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즉 엄마가 없으면 자녀가 없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음은 혼자서 발음할 수 있어요. 혼자 발음할 수가 있고 자음은 혼자 발음이 안 돼. 항상 모음과 같이 있어야 된다. 반모음은 뭐냐면 얘 모음인데 혼자서 발음이 안 된다. 그래서 자음의 성격과 모음의 성격 둘 다 갖고 있는 게 반모음 두 개가 있어. 이게 반모음과 우게 반모음.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어를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돼? 여 이렇게 되죠? 바로 얘가 반모음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반모음이고요. 이 우도 마찬가지. 이거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돼? 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게 반모음이다. 자, 분절 음운 설명했고요. 비분절 음운은 아니 비자죠? 아니다. 뭐가 아니란 얘기야? 마디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분절 음운에는 뭐 억양, 톤, 뭐 크기 등등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자, 똑같은 응이지만 이거를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 높낮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뜻이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비분절 의문, 어디서 끊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때 소리는 관념적 소리다. 자, 그리고 의문을 크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눠놨고요. 분절 의문에는 자음모음, 반모음이 있다. 비분절 의문에도 뭐 억양, 톤, 크기, 뭐 성조, 분위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질문 없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의문 변동이죠.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발음을 편하게. 자, 그럼 의문 변동이 뭐냐? 정확한 개념부터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표기하고 발음하고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다, 표기상으로 입다 하지만 발음하면은 입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를 바뀌거든. 그렇죠? 이게 의문 변동입니다. 쉽죠? 그래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의문 변동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요, 4가지가 있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야, 요 4가지가 있다. 말뜻을 보면 돼. 말뜻. 교체는 바뀐다는 얘기거든.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뜻을 알아야 되겠네. 뜻을. 자, 지원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였어? 외우는 거 아니죠. 말뜻 보고 네가 풀어내면 돼. 음절이 뭐야? 이게 문제야. 바로 나와야 돼. 음은 소리 음자고 절은 마디절이야. 그쵸? 그러니까 음절하면 소리 마디. 자, 한국어는 음절은 하나의 소리 마디. 한글은 음절 문자입니다. 이되니? 음절 문자. 딱딱딱딱 한 글자씩 다 끊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중학교 때 시험 볼 때 3음절로 써라, 2음절로 써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음절하면 글자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음절에 끝소리라고 붙어 있어. 끝소리는 뭐냐? 자,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 우리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말을 보니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신 거야. 초성이 첫 소리고, 중성이 가운데 소리고, 종성이 끝소리입니다. 즉, 종성하면은 받침소리죠, 받침.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하는 것은 받침은 이렇게 발음해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7가지밖에 소리가 안 나. 그녀, 다리만 보여. 7개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칠종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 발음이 7가지로 발음된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쟤는 이해되니? 네. 말뜻을 보면 되는 거야. 국어는 이해입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개념 정리, 용어 정리입니다. 음절, 소리마디, 끝소리, 받침. 그래서 칠종성, 그녀 다리만 보여 7가지만으로 발음을 해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꽃 이렇게 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돼요? 꽃 요걸로 바뀌는 거지. 바로 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다.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국외음화가 있다. 자,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데 국외음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자음체계표를 외우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시험 때 들어가면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자, 국외음화는 뭐냐면 받침,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수, 이를 만나서 지치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입니다. 지읒, 치읓이 국외음이거든. 알겠어요? 이게 국외음화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이 가자.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지. 자, 착각하면 안 돼. 여기 이형은 음가가 없는 거. 우리가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이게 모양이 이상하니까 초성 자리에 동그라미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앙 하면 이렇게 써야 돼. 그쵸? 근데 모양이 이상하니까 초성 자리에 이응을 넣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음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음가는 소리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값이 없어. 얘네는 소리값이 없는 애들이야. 모양만 있다.
얘는 받침으로 썼기 때문에 소리값이 있는 거지, 그치? 재훈이 이해되니? 지훈이는 원. 이거 음절 몇 개니? 음은 몇 개야? 2개. 그쵸? 오어와 니은. 앞에 있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 자, 또 예를 들어서 굳이도 있죠, 굳이. 야, 네가 굳이 그럴 거면은, 야, 굳이. 자, 그래서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자, 그런데 국외음화는 뒤에 오는 이 모음이 뜻을 갖고 있으면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밭이랑, 밭이랑, 이걸 밭이랑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예. 이랑이, 이거 밭에 가면 이랑과 고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이거 명사거든. 그래서 얘는 발음이 밭이랑이 돼요, 밭이랑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국외음화 헷갈린 거. 아마 여러분들 풀었을 거야. 중학교 때도 이거, 예로서 많이 들어주는 애거든. 자, 그래서 국외음화는 뭐였다고요? 받침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에서 뜻이 없는 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치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가 있어요. 비음화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음이 뭔데? 미음, 니은, 이응. 이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국물. 발음하면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다. 그치? 이게 비음화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도 있어요. 유음화는 뭡니까? 리을이 유음이지. 그치? 유음으로 바뀌는 거야. 신라. 니은이 어떻게 바뀌어? 리을로 바뀐다. 이게 유음화다. 자, 그 다음에 경음화도 있습니다. 경음화. 딱딱할 경자, 소리 음자. 소리가 딱딱하게 변한다. 다른 말로 된소리되기. 된소리되기라고도 하는데 아까 보였었던 옷을 입다. 디귿이 뭘로 바뀌어? 쌍디귿으로 바뀐다. 자, 착각하지 맙시다. 쌍디귿은 의문이 하나야. 의문이 하나입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젠소리. 아이고, 이 크가 아니지. 트. 이렇게 의문이 하나다. 2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반모음. 반모음화가 있다. 반모음화. 반모음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반모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즉, 이 어를 빨리 발음하면 여가 되는 거야. 여. 그러면은 이게 의문이 2개잖아. 그치? 얘가 뭘로 바뀌었어? 네,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교체 반모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체 반모음화 또는 이중모음화 이렇게도 말해. 이중모음화 당연하죠. 예, 모음 2개가 합체해서 이중모음이 되는 단모음 2개가 합체해가지고 이중모음이 됐으니까 이중모음화라고도 한다. 자, 다시 정리. 자, 음운 변동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4개가 있는데 우선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교체, 국외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반모음화 요게 있다. 질문. 아주 지금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까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박살 낼 겁니다. 지원아. 그 비음화랑 경음화 사이에 말씀하셨던 비음화하고 경음화 사이 유음화. 리을로 바뀌면 유음이지 뭐. 신라. 알겠죠? 이거 아주 핵심적인 거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법이 겁나게 쉬워져요. 문법이 왜 쉽다고? 문법! 법이야 법!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내가 개념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 진짜로.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위권 애들이 엄매 택합니다. 문법 많이 택한다. 왜? 빨리 풀 수가 있으니까. 빨리 풀고 그 시간에 다른 문제 더 푸는 거야. 진짜로. 그게 또 하나의 전략 공부 방법이 되겠다. 자, 이번엔 탈락 설명하겠습니다. 탈락은 말 그대로 뭐니? 두 의문이 어울릴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문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의문이 사라져. 그래서 탈락에는 자음 탈락이 있고 모음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있지요. 자음 탈락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짓다. 자, 위에 어가 왔어. 그럼 집을 지어. 시오 탈락이죠. 놀다. 뒤에 니가 와서 노니 리을 탈락이지. 이런 것들이 자음 탈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쓰다. 써. 으 탈락. 가다. 아서. 가서. 아 탈락. 이럴 때는 동음 탈락이라고 그래. 동음 탈락. 여기도 아가 있고 여기도 아가 있으니까 하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아탈락,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자,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자, 자음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자음군이라고 그러죠.
병신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겹받침이 자음군인데요. 뜻이 자음의 무리란 뜻이야. 무리 군자를 쓴다. 우리 군계 일학할 때 학의 무리 중에 한 마리 학이 아니지. 닭의 무리 중에 한 마리 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군이 무리 군자거든. 그래서 자음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발음할 때는 하나밖에 발음이 안 되거든. 그쵸? 이렇게 하나밖에 발음이 안 된다. 그럼 시옷이 빠지죠? 그게 탈락이라는 얘기야. 이건 뭐라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질문. 괜찮니? 그 다음에 첨가입니다. 첨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얘는 두 음운이 어울릴 때 니은이 첨가가 돼. 니은이 소리가 덧남. 니은 소리 덧남.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소리 덧남. 예를 들어서 맨입, 맨과 입 하면은 맨입 이렇게 니은이 덧나지, 그치? 이게 니은 첨가란 얘기야.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개념만 갖고 가는 거고, 축약은 뭐냐면 두 음운이 합체해서 두 음운이 합쳐져. 저 어떻게 쓰는 거지? 어휘로 쓰는 건가? 이건가? 생각이 안 나네. 저저 합쳐져. 그럼 여기가 틀렸나? 합쳐? 아닌데? 몰라 이씨. 이게 중세국어 많이 하다 보면 요즘 시험범이거든. 이거 하다 보면은 현대국어 생각이 안 나. 합쳐져. 합쳐? 그치? 이건가? 합쳐져? 그렇죠. 예,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음 축약을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얘기를 해. 거센 소리. 왜냐면 거센 소리가 되거든. 자음 축약은 기본적으로 히읗이 바탕이야. 여기에 그, 드, 부, 즈가 어울려서 크, 트, 프, 츠 이렇게 돼버려. 이게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거든. 뭐가 있습니까? 입학 발음하면 어떻게 돼? 입학 이렇게 되지. 그죠? 요런 애들이 자음 축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탈락하고 착각하면 안 돼. 탈락은 그냥 하나가 빠지는 거고, 자음 축약은 이 두 개가 비읍과 히읗이 피읍이라고 하는 다른 걸로 합체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축약이다. 자, 모음 축약은 뭐냐면 이중모음화. 아까 교체에서도 설명했어요. 빨리 발음은 어떻게 돼? 이와 여 각각 하나의 음운이야. 하나의 음운인데 합체해서 이중모음 음운 하나가 됐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교재에 따라서 모음 축약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이중모음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재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웃기는 거는 수능에 나와. 이중모음, 모음 축약, 이중모음이라고 수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할 때 이런 개념도 축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음운변도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게 다야. 뼈대야 이게. 나머지는 뭐 하면 되니? 이 개념을 갖다가 니들이 문법 조항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다. 알겠니? 질문.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음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고, 음운 변동은 발음하기 편해서 일어난다. 음운 변동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교체는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품사하고 문장 성분도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몇 번 했었지 이거? 품사하고 문장 성분. 자, 말뜻 봐야 돼. 품사는 뭐냐면 단어의 자격 또는 단어 종류를 품사라고 한다. 종류별로 무슨 사 만든 게 품사야. 태권도 다니다 보면 1품, 2품, 3품 하지? 이 품띠가 품이 자격이라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1품 수학 하잖아. 그렇죠? 이게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1품이. 1품 요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자격,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총 몇 개? 9개가 있다. 부품사다. 그런데 품사 공부할 때 문장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는 품사하고 문장 따로따로 나와 있어. 멍청한 짓거리입니다, 그거. 교육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돼.
문법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분리한 거지 뭐. 예. 왜 멍청한 짓거리냐면 단어가 모여서 뭐가 돼? 문장이 되잖아. 그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가면 겁나 쉽다. 그리고 한꺼번에 가야지 이해가 더 편해. 자, 문장인데 문장 성분입니다. 성분. 자, 문장 성분은 무슨 뜻이냐?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야. 이 단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무슨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품사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다. 명사는 다시 어떻게 구분하니? 고유명사가 있죠. 그리고 보통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지명이나 인명을 나타낸다. 대명사, 야, 지시대명사가 있고 인칭대명사가 있다. 그쵸? 지시대명사 다시 두 개로 나눠져. 사물을 지시하는 거, 이, 그, 저, 어느.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 여기저기, 거기, 어디.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나 1인칭, 너 2인칭. 3인칭 뭐가 있지? 그녀, 뭐 철수, 영희, 3인칭. 또는 당신. 예, 그 아버지 지금 자리에 없는 아버지를 지칭할 때 그 당신께서는 요것도 3인칭. 자, 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구분을 한다. 지원아, 얘네 묶어서 뭐라고 그랬지? 걔네 묶어서 이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재훈아, 대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뭐라고 그래? 맞아, 체연이야, 체연. 무슨 뜻? 이게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 그냥 암기하면은, 그거 묶어 체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개념을 알면 몸통이 되는 말, 몸체자에다가 말씀한 자, 몸통이 되는 말이죠. 몸통이 되니까 얘네 중요한 애들이거든, 그치? 몸통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아니지. 보호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 주어는 문장의 주체고요.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다. 동작의 대상. 자, 그러면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서술어는 동사죠?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으이씨, 뒤질래? 야, 목적어가 있는데 왜 자동사가 튀어나와? 타동사가 나와야지.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마. 알아야 돼. 개념이야. 기본 개념이. 이거 영어랑 똑같잖아. 응? 설명해야 할 때 영어 선생님, 영어 원장이 했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수동태요? 수동태 못 바꾸는 동사가 있어요. 수동태 바꾸려면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타동사는 수동태로 바꿀 수 있지만 자동사는 못 바꿔. 이해되니? 그러니까 니들 보면은 다음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서술만 보면 돼.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게 개념이거든, 이게. 목적어가 있다, 뒤에 동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동사 정체는 뭐다? 타동사. 이건 국어도 똑같거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념을 파악해. 이게 개념이거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어, 지훈아?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용어 정리해줘야 돼. 자, 그럼 보호는 뭐니? 보호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러면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바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나는 학생이 아니다. 예문,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학생이 보호죠?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나는 선생이 된다. 라고 하면 바로 선생이 보호죠? 되다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알겠니?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만약에 나 개념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예문 하나 정도는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설명했어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체연이거든? 자, 체연이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주성분,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할 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애들이 주성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많이 생략하지? 응? 말할 때 많이 생략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문장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문장을 쓸 때에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 주성분. 자, 질문. 명사, 대명사, 수사, 체연, 주어, 목적어, 보호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한다. 재훈아, 용언이 무슨 뜻?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바로 대답하거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지원아, 용언이 무슨 뜻? 활용하는 그치. 활용하는 말. 겉하면 안 돼. 정확히 해가지고 외우는 거 아니야. 활용하는 말. 말씀어니거든. 자, 그럼 얘 뜻이, 얘 개념이 활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활용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활용하는 거죠. 먹다, 활용시키자.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등등등등.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 변해. 이 먹은, 그치? 안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한다. 어간의 뜻은 말씀어 근간. 그러니까 어간이 바뀌어버리면 얘는 다른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다거니, 자, 을가 등등등등등 얘네들은 변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어 꼬리미 어미 말의 꼬리. 그치? 개새끼들 막 꼬리치잖아. 그럼 꼬리는 변화 무쌍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언이라고 하면은 동사형용사 그리고 한 단계 더 어간어미 여기까지 와야 돼. 어간과 어미가 세트거든. 한 세트입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어떻게 먹어? 처먹습니다. 처먹다. 똑같아. 활용이 되죠. 처먹다, 처먹고, 처먹니, 처먹자 등등등등등 활용이 된다. 이때 활용이 안 되는 처먹이 뭐가 돼요? 어간이 되고 뒤에 있는 애들이 어미다. 자, 그럼 뜻은 어디 있어? 뜻. 어간이 있어 뜻이? 뜻은 뭐야? 먹이지 먹. 그래서 뜻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어근. 말의 뿌리 어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먹다는 어간이 먹이었는데 뜻이 어디 있어요? 역시 먹이죠?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 자체가 어근이면서 어간이라는 얘기야.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간이라고 하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게 어간인 거고, 어근 하면은 단어의 뜻, 어미 하면 말꼬리 변하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재현아 이해되니? 지현이 이거 몇 번 했지? 또 까먹을 거야? 너 다음 시간에 물어봐. 너 내일 물어봐가지고 너 모른다 그러면 죽어. 혼나. 애들 없을 때 혼나자. 자, 요렇게 알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자 활용하잖아.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뭘로 쓰기가 편합니까? 서술어로 쓰기가 편하다. 자, 그러면 서술어라는 말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네. 네, 재훈아, 서술어가 뭐니? 무슨 뜻? 몰라? 지원아, 뭐야 서술어? 설명해 주는 거. 이 새끼 여기 설명이란 말이 어딨어? 이 엉망진창이야 그냥. 자, 선은 순서란 얘기고 술은 풀이란 얘기야. 자, 순서대로 풀이해주는 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뭘 순서대로 풀어줘요? 주어. 그래서 조금 더 양념을 치면 주어의 상태 성질을 순서대로 풀어주는 말 서술어.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어의 상태 성질을 풀이해주는 말, 풀어주는 말, 이게 서술어란 얘기야. 개념은 정확하게 가야 돼. 그래야지 어떤 지문이 나오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적용시켜서 내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외우는 이유가 뭐야? 해석하려고. 그치?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용어들 나오고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거 문법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래? 안 그래?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어떻게 배워? 주술목보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치? 1형식, 5형식 외운단 말이야. 나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처음에 성문 기초영어 공부할 때 그 초록색, 파란색이었나? 기억나. 그리고 이제 성문 종합 넘어가고 맨투맨 기본 영어 공부하고 요즘 나오지도 않지. 완전 씨. 요즘 그런 거 없더라? 맨투맨 있나? 없더라 이제 그런 거.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요 관형사하고 부사예요. 관형사 부사가 있는데요, 얘를 묶어서 수식원이라고 그래요. 말 뜻을 알면 되죠? 수식이란 말은 꾸며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가 뭘 꾸며주는지 알아야 돼. 관형사가 꾸며주는 것은 이 명사, 대명사, 수설을 꾸며줍니다. 세양을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장 안에서 뭘 꾸며줘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줘. 자, 그러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관형어라고 부른다. 자, 관형사가 관형어되는 건 당연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새 옷, 야 너 옷 샀니? 이거 새 옷이야.
그쵸? 새는 관형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뒤에 옷을 꾸며주니까. 그런데 이 체언하고 용언도 관형어로 쓸 수가 있어. 이 말은 뭐다? 체언과 용언이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어 이거 누구 거니? 내 거. 이거 어떤 옷이야? 예쁜 옷. 이렇게 말하면 체언과 용언이 다른 체어를 수식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내 거 보니까 내 대명사입니다. 품사는 대명사고 얘 기능 역할. 자, 문장 성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 안에서 그 단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무슨 이렇게 이름 붙여준다 얘기를 했지? 얘가 뭐하고 있어? 뒤에 나오는 거 의존명사 꾸며주고 있네.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단어 종류는 대명사지만 얘가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면은 관형어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쁜 옷, 자, 품사는 형용사야. 품사는 형용사인데 얘가 지금 옷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용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돼. 방금 용언할 때 얘기를 했다. 그치? 용언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어간과 어미로 떠올려라. 그러니까 예쁘는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예쁘와 니은으로 분석 가능하죠. 자, 그러면 예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어간이 되고 니은은 붙었으니까 어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 니은은 무슨 어미? 얘를 예쁘라고 하는 형용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어미다. 그렇게 해서 이름 붙여주는 게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질문. 요거 이해하면은 여기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자, 이번엔 부사예요. 부사도 수식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 꾸며주겠죠? 부사가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 꾸며주고, 다른 부사 꾸며주고, 문장도 꾸며주고, 특히 많이 꾸며주는 애들이 동사, 형용사, 용어를 꾸며준다. 이 말은 문장 안에서 뭘 꾸며준다? 서술어를 꾸며준다. 자, 그러면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불러? 부사어라고 부른다. 자, 부사가 부사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야, 너 너무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무해. 자, 부사입니다. 부사가 문장 성분 부사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 체언과 용언이 문장 안에서 동사,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 누구 가질래? 나줘. 야, 우리 사진 찍자. 예쁘게 웃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줘. 나는 대명사야. 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인데 지금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주다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얘 부사거든. 예쁘게 웃자. 얘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웃자라고 하는 서술어 동사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 부사어거든. 이해되니? 그런데 용어는 한 걸음 더 들어가려 얘기를 했지. 즉 어간과 어미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어간. 그럼 이제 걔는 어미야. 근데 무슨 어미? 부사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부사형 어미. 알겠습니까? 자, 관형사 부사 설명했습니다. 관형어 부사어 설명했습니다. 질문. 괜찮아? 자, 이제 조사는 관계언이라고 그래요. 관계언이라는 말은요. 자, 이 조사는 다른 말, 그러니까 우리 품사 중에서 다른 말 뒤에 붙는 애가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띄어쓰기 할 때 조사만 붙이고 나머지는 싹 다 띄면 돼. 그러면 띄어쓰기 100점, 만점이야. 자, 관계언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뭘로 쓰이느냐? 격조사로 쓰이고, 보조사로 쓰이고, 접속조사로 쓰인다. 자, 조사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격조사는 뭐냐면 얘는 문장 성분 만들어주는 거야. 문장 성분 만들어줘. 그럼 문장 성분에 뭐가 있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그쵸? 그러니까 무슨 조사야?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 부사격, 서술격 조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붙으면 문장 성분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 자, 보조사. 얘는 뜻을 첨가해줘요. 뜻 첨가. 나는 물만 마셔. 물만 마셔. 물은 목적어죠.
마시다의 그 대상이 되는 거야. 마시다라고 하는 동작의 대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을을이 붙은 게 아니라 많이 붙었어. 보조사지. 한정의 의미가 있다. 그죠? 다른 거는 먹지 않고 이것만 마신다는 뜻이야. 접속조사 두 문장이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묶어줍니다. 나와 제희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속조사에는 와, 과,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랑 이게 있죠. 같은 자격으로 묶어주는 게 접속조사다. 자, 다시 정리. 조사는 관계어이고요.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격조사, 뜻을 첨가해주는 보조사, 같은 자격으로 묶어주는 접속조사가 있다. 질문. 검섬.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별 할 게 없어요. 왜 감탄사 할 게 없느냐? 얘는 혼자 쓰는 애야. 그래서 독립원. 문장 안에서는 독립성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독립성분으로 쓰이는 애가 뭐가 있느냐? 놀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영탄. 오.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느낌표. 물음표. 그 다음에 쉼표. 요거 쓰면은 감탄사가 된다. 독립성분이 됩니다. 또는 돈호. 돈호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돈호법 쓰면은 독립성분입니다. 얘는 다른 성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질문. 괜찮습니까? 자, 품사가 문장 성분 설명 다 했고요. 이건 문법 중에서 핵심입니다. 꽃이야, 꽃. 문법 영역에서 꽃입니다. 아주 알맹이만 설명해서 기본적인 것만 전 정리를 했습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요. 이게 바탕이 되면 문법 겁나 쉬워. 중세국어도 이거 따라와. 이게 바탕이 되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고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 우리 문법 문제 안 했지? 지원아. 문제 다 풀었어? 그래? 그랬구만. 알겠습니다. 그거 할 일이 없었네 그러면? 네. 쉬는 시간. 문학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빠르게 좀 치고 나간다. 자, 문학은요, 문학의 말뜻부터 알아야 되거든. 문학은 언어예술입니다. 언어예술. 그럼 언어는 뭐냐?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하고, 예술은 뭐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야.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면 문학을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문학이란 얘기다. 자, 그러면 말로 하는 문학을 뭐라고 하느냐? 구비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비는 뭐냐? 입구자, 날비자, 난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 입에서 입으로 전승. 그러니까 들어서 전승되는 거죠. 이거를 구비문학이라 하고, 대표적인 장르가 설화가 있지. 설화는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이 된다. 자, 글로 하는 문학은 기록문학이라고 하고, 기록문학에는 크게 한문문학이 있다. 자, 우리 글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제 한자를 이용해서 한문문학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창제 이후에는 국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그래서 기록문학은 한문문학과 국문문학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질문. 엄짜잉? 자, 정리하면 문학은 언어예술, 말과 글을 갖고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말로 하는 문학, 구비문학, 글로 하는 문학, 기록문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 장르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자, 문학을 크게 장르로 구분을 하면은 운문문학이 있고 산문문학이 있다. 자, 말 뜻을 알아야 된다. 운문문학은 운율이 있는 문학, 글이란 뜻이죠. 그치? 그럼 운율은 뭔데? 얘는 리듬, 가락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운문문학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시와 시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 산문이란 말은 줄글이란 뜻이야. 줄글. 줄글은 쭉쭉쭉 써 나가는 글이 줄글 문학이고, 산문에는 뭐 소설, 수필, 극, 비평 뭐 요런 애들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와 시가를 볼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운율이 있어, 운율.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 운율은 리듬 가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얘기야. 근데 너무나 뻔합니다. 운율을 만드는 방식은 반복밖에 없어.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뭘 반복할 거냐? 무엇을 반복할 거냐? 자, 글자 수 반복하는 것을 소리, 개수, 반복, 음수율이라고 하고, 음수율에는 3, 4초, 4, 4초, 7, 5초 뭐 요런 애들이 있다. 자, 뭐 7호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위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7, 5, 7, 5 이렇게 간다.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면 안 되고 2번 이상 나와야 돼. 그래야지 반복이다. 이게 이제 음수율이고요. 자, 글자 수 말고 의미 단위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소리, 보따리 묶었다는 얘기야. 반복, 음보율이라고 한다. 음보율에는 3음보율과 4음보율 두 개밖에 없다. 방금 김서울의 진달래꽃 했는데 얘가 3음보율이야. 자, 노래로 치면 마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3. 이렇게 묶여. 의미 단위가 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보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위치를 또 반복하기도 하는데, 얘를 소리, 위치, 반복, 음위율이라고 한다. 음위율. 음위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맞춰주면 둔, 대가리 두자 써서 둔, 머리 두자 둔. 그 다음에 중간에 맞춰주면은 요운,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 그 다음에 끝각자 가군이다. 니들이 생각할 거는 두운하고 요운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가군만 보면 된다. 왜? 우리말은 어미 활용을 하니까 어미를 맞춰줌으로써 리듬감이 생긴다. 래퍼들이 라인 맞춰주는 게 이제 가군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배가 고팠어, 쫄쫄 굶었어, 이런 식으로 가군을 맞춰줄 수가 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반복해주는 게 뭐가 있니? 단어 반복하면 되죠? 시어 반복하고, 그 다음에 식구, 구 반복하고, 문장 반복하고, 연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긴다. 리듬감이 생긴다. 이게 다야. 리듬감은. 그래서 니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 시를 공부했을 때 운율이 어쩌고 하는 건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 때도 저기에서 벗어나질 않아. 저걸로 응용을 해서 노래를 만든다. 근데 노래는 이제 선율이라는 게 있잖아. 선율, 그쵸? 선은 흐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쿠성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문학, 글이기 때문에 글 반복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시와 시가에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뭘까? 반복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운율 형성을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 두 번째,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재훈이는 엄마한테 어떤 말 자주 들어? 응? 엄마한테 자주 듣는 말. 공부해라. 왜 이렇게 자주 하실까? 중요하니까. 의미 강조죠, 의미 강조. 의미 강조입니다. 자주 하는 말. 뭐 니들이 자주 듣는 말 있죠. 야, 폰 좀 그만 봐라. 공부 좀 해라. 숙제는 다 했니? 빨리 일어나라. 학원 가야지. 이런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그 말 들었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흐른다. 반복. 그렇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 뭐. 안 그래요? 서민이 아니라 양반계층이라면 빨리 일어나라. 훈장님 기다리신다.
숙제는 했니? 반복은 했니? 이거 너 그 글씨는 썼니? 공부를 했니? 예, 똑같죠. 예, 우리는 공부 민족이야.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은 공부 민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오늘 질문. 리듬 질문 하세요. 없습니까? 이게 답니다. 시에서 배우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를 독법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시 분류법부터 우리 챙겨가야 돼. 시 분류하는 방법부터 챙기자. 지원이 좀 알고 있지? 까먹었어? 이제 안 돼. 이제 혼난다. 이제 까먹으면. 자, 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형식과 내용으로 분류한다. 지원아 기억나니? 서정시. 체계를 잡아야 돼. 체계를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놔야지. 이거 꺼내기가 쉬운 거야. 시 분류는 먼저 형태와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얘는 모양이야. 모양. 시가 쓴 모양에 따라서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로 구분을 한다. 자유시는 자유롭게, 산문은 줄글 형태,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대로 쓴 시, 이게 정형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세영이 너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있네. 오세영이 너의 목소리 이렇게 썼어. 그래서 형태로 구분할 때는 멀리서 봐도 구분이 돼. 멀리서 봐도. 어때? 다 안 채웠지? 행갈이나 뭐 이렇게 띄어쓰는 것 자체가 또 일정한 틀을 갖춘 게 아니거든. 그 얘는 뭐란 얘기예요? 자유시.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줄 맞춰 있어. 세 줄씩 줄 맞춰 있고 대충 보니까 종장에 첫 마디 세 글자씩 맞춰놨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줄 맞췄었지? 얘는 정형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시라면 얘는 무슨 시가 되는 거야? 줄글로 썼죠? 쭉쭉쭉. 그럼 얘는 산문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로 구분을 할 때에는 멀리서 볼 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구분이 된다. 자유롭게 했는지 줄 맞춰 썼는지 쭉쭉 썼는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내용으로 구분하면요. 내용으로 구분하면은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구분이 되는데 자, 내용이야, 내용. 자, 시의 목소리를 지원아 뭐라고 하죠? 일로와 이씨. 화자라고 하죠. 화자. 시의 목소리를 화자. 이제 까먹으면 안 된다. 이제 곧빌이다. 까먹으면 안 된다. 시의 목소리가 화자란 말이야. 그러면 서정시는 뭐냐? 아까 서 뭐였어, 재훈아? 서술어 할 때 서 뭐니? 방금 했는데, 그죠? 찾아봐. 서 뭐였어, 서. 국어는 찾아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국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는 좋겠지만, 안 되면 찾아보는 거야. 야, 서술어 할 때 서 무슨 뜻이었어, 서? 순서. 서술하면 풀이한다는 얘기죠? 서정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은 정서야. 그럼 화자의 정서를 풀어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용상 화자의 정서가 주된 시, 이게 서정시다. 정서 표현이야, 정서 표현. 그 정서는 거꾸로가 아니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기분. 즉, 화자의 기분이 주로 나타난 시가 서정시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서사시는 사는 뭐냐? 이건 사건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인데 사건을 노래했어. 사건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 그죠? 그럼 서사시라는 얘기야. 안 배워. 니들 이거 배운 적 없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안 배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중세국어 시간에 용비어창가. 그 서사시를 왜 안 배우냐? 너무 길거든. 너무 길어서 부분적으로 살짝만 공부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로도 배우지도 않아. 원래 신화가 이거 서사시거든. 신화 서사시인데 지금 우리 문학체계 고삐리 문학체계에서는 이거 고전 산문으로 배웁니다. 서사시를 안 배운다. 자, 극시. 극은 뭐냐면 자,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화자가 2명 이상 나와서 대사 주고받아. 연극처럼 대사를 주고받는 게 극시다. 이해되니? 안 배워. 왜 특징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극시 따로 안 배워요.
그럼 니들이 배우는 시는 뭐다? 서정시다. 알겠습니까? 99%가 서정시가 되겠다. 자, 운율 구분도 해줄게요. 운율 구분. 운율은 크게 내재율과 외형률. 왜 그래? 감동이야? 내재율과 외형률도 구분되는 말뜻 보면 되거든? 안내, 있을제, 리듬. 리듬감이 안에 있다. 외형률은 바깥의 형태, 리듬. 리듬감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다. 지금 너무 감동 먹었어. 네.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뿅. 이거 어디 갔어? 얘 자유시지? 그 운율은 뭐야? 내재율. 내용상 서정시. 오케이? 얘 정형시죠? 운율은 뭐야? 외형률. 내용상 서정시. 오케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 막 이렇게 필기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제목, 너의 목소리, 지은이, 오세영, 주제, 뭐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운율은 내죠. 이걸 필기한다고. 필기 뭐를 해? 안 그래? 보면 아는데. 형태만 봐도 아는데 필기 뭐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니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지문이 나오면 이걸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 목표야. 겨울방학 때 목표가 어떤 지문이 나와도 뭐 시든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떤 지문이 나와도 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게 우리 겨울방학 목표입니다. 그게 국어 공부야. 누가 보고 필기해줬다고 그거 그냥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응용을 해서 처음 보는 지문도 분석이 가능해야 돼. 자, 그럼 계속해서 시 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 분류법 공부해서 시는 형태,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는데 형식은 자유, 산문, 정형시, 내용은 서정, 서사, 극시.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용상 서정시만 배운다. 자, 이번엔 시 독법이야. 이거 중요하고요. 앞으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과제가 많이 나갈 건 많이 주면 또 안 하니까 조금 줄 거야. 자, 시 독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보는 게 99%가 서정시라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정서 파악해주면 되죠. 정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직접 제시가 되거나 간접 제시 형태로 나온다. 직접 제시는 화자가 직접 말해. 아, 기분 나쁘다,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그립다. 직접 얘기해. 간접은 이제 묘사로 나온다. 묘사로. 예. 시험을 봤는데 망쳤네. 집에 가니 아무도 없네. 배고파서 냉장고 열었는데 먹을 것도 없네. 그럼 재원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죠. 쉐시지 뭐, 그치? 그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 되게 쉬워. 정서 찾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정서를 찾았다. 그 다음에 뭘 파악하느냐? 왜?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좋아? 왜? 이거 찾으면 돼요. 이게 시 감상법이야. 정서 찾고 왜 그런가 그 이유만 찾으면 끝나. 근데 우리는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표현기법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 이 표현기법은 뭐 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현기법 되게 많은데 뭐 곱비리 수준에서 뭐 나와봤자 몇 개나 나오겠냐? 크게 6개만 우리 생각하자는 얘기야. 먼저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법.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직유, 은유, 그쵸? 여러분들 친구랑 욕할 때 많이 쓰지, 재훈아. 아, 너 개같이 왜 그래? 그쵸? 이게 직유법이야.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직유법. 은유는 A는 B다. 아이 개새. 이게 은유법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듣는 거야. 아, 이 새끼는 직유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얘는 직유법 많이 써. 야, 너 직유법 많이 쓰구나, 친구야. 이런 식으로 분석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의의법이 있고요. 활류법이 있다. 의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건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 사람처럼 어떻게 대해? 자, 사람의 신체 일부를 빗대거나 감정을 빗대거나 도노법 쓰거나. 신체 일부. 코스모스가 손은 들어요. 의의법이야. 알겠어요? 개가 웃고 있어. 의의법이다. 자, 문학에서는 감정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생물학에서는 뭐 식물도 감정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문학의 관점에서는 감정은 사람만. 그리고 돈어법. 예를 들어 집에 뭐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 이름이 철수야. 철수야! 이렇게 걔를 불러요. 그럼 그 돈어법이거든. 왜냐? 부르는 행위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비둘기야, 까마귀야 부르는 순간 걔는 돈어법이면서 자동으로 의인법이 되는 거다. 활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횟집 가면 뭐라고 써있어? 활어회. 살아있네. 활.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생활.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활류하면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이 다가오니 아침이 되니 산이 다가선다. 이런 게 활류법이 된다. 지구는 숨쉬고 있다. 이런 게 활류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대유법이 있고요. 대유는 일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시하는 거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전체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제유법. 제유는 상징을 의미하고 이때 상징을 나타내는 방식은 원형 상징이 있고요. 원형 상징은 동양놈이든 서양놈이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똑같이 느끼는 거야. 태양, 뜨거움, 밝음, 그 다음에 뭐 이성 또는 뭐 논리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 차가움, 감성, 순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원형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관습적 상징은 옛날부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왜 평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침 되면 토해는 거막 쪼아먹고 있는데, 예. 아 그래서 평화인가? 거리를 청소해주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이 있다. 개인적 상징은 그 작품에서 시인 또는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인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정서 왜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꾸법이 있고요. 대꾸법은 하나 생각하면 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콩팥 생각하면 된다. 즉 하나의 문장을 한 번 더 쳐주는 거야. 이게 대꾸법입니다. 어따 대고 말 대꾸야 이 말 쓰죠. 그치? 그러니까 누가 했는데 거기다 바로 쳐. 이게 대꾸야 대꾸. 대꾸법을 쓸 때 효과는 뭐니? 비슷한 문장 방식 한 번 더 쳤기 때문에 운율 형성이 되고 의미 강조가 되겠죠. 예, 운율과 의미 강조를 위해서 대꾸법을 쓴다. 특히 고전 시가에 대꾸법 겁나게 많아. 옛날 사람들 시 쓸 때는 노래를 했거든. 노래하려면 반복해야지. 그치? 요즘 현대 가요도 봐요. 반복되는 거 구절 많잖아. 자, 그 다음에 역설이 있고요. 역설법은 문장의 논리 모순을 이용한다. 문장의 논리 모순. 그럼 문장의 논리 모순이 무슨 말이냐? 원래 긍정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논리 모순 이런 거야. 긍정인데 부정하고 연결하고 부정인데 긍정으로 연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우성이래요. 아우성은 소리치고 지랄 연병 발광하는 게 아우성이죠. 그래서 소리가 없다 아우성. 이런 게 역설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반어법.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야. 재훈이 여자친구 있어? 있었어? 자, 여자애들이 삐져? 삐질 때가 있죠. 언제? 내가 사실대로 말했을 때. 나 이거 어때? 예뻐? 아 별론데? 그럼 삐진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말해줘야 돼. 나 이거 어때? 괜찮아. 예뻐.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반대되는 말하기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반어법하고 역설법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 역설은 문장 논리 모순을 이용하는 거고 반어는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 그럴 때 있거든. 나 좀 배고픈데 친구 뭐 먹고 있어. 친구가 이래. 너 먹을래? 아니야. 배 안 고파. 이거 반어법이야. 예. 나의 어떤 자존심, 나는 남이 먹던 걸 내가 안 먹는다 라는 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반어법이야. 그 다음에 서리법이 있고요. 서리법은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 수사, 수식, 사, 낱말. 그러니까 말을, 문장을 꾸며주는 의문문인데요. 보통 그렇지 않니? 이런 거죠. 재수없지 않니? 이런 것들이 다 서리법이다. 나는 재수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의문형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면 서리법을 썼을 때 효과가 뭐가 있어? 공감 유도, 의미 강조가 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도치. 도치는 문장 순서나 단어 위치를 바꿔주는 게 도치지.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게 도치법이죠.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인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로 쓰면 도치법이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줘도 웬만한 문학 표현기법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근간이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안 되면 나머지 표현 방식도 정리하기가 어렵다. 자, 지금 우리는 시를 읽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정서 파악하고 왜 그런 정서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표현기법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적용을 해주면 된다.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숙제 내줄 거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해주면 좋을 게 심상. 심상하고 똑같은 말, 이미지, 똑같은 말, 감각. 그래서 여기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이 있죠. 공감각은 뭐라 그래? 감각의 전이. 전이라는 말은 옮겨간다는 얘기야. 암이 전이 됐어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뭐 푸른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 요따구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시 읽어나갈 때 이렇게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질문이요. 앞으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 시가 나왔네? 정서, 왜, 표현기법, 심상. 알겠지? 정의표시면 정의표시. 그 틀대로 분석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적용시켜 봐야지. 적용시켜 봅시다. 자, 문제 16에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자. 16에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자, 모의고사 문제 푸는 요령은 뭐였습니까? 바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수능은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봐. 16번 가와나의 표현상 공통점. 이건 맨 나중에 푸는 문제입니다. 17번 다음은 탐구학습을 통해 가의 이와 나를 비교하여 정리다. 이것도 나중에 풀 문제입니다. 18번 자, 이런 것들을 포인트 문제라고 그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니은까지 보고 나서 하면 되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기억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다, 기억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기억 보고서 쭉 훑으면 돼. 기억 부분만. 근데 얘는 지금 섞여 있지. 자, 19번 얘가 먼저 볼 문제야. 먼저 볼 문제.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비평문이야. 보기 얘가 비평이죠. 비평. 그래서 얘는 설명서라고 보면 돼. 설명서. 이 문학 설명서입니다. 때문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해라. 얘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20번 문제는 ABC와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포인트 문제인데 좀 섞여 있죠. 이것도 나중에 풀 문제. 그러면 봐라. 얘 먼저 보고 19번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야. 내신은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씩 보고 시험 보거든.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풀든 뒤에서 보도 풀든 지문 안 보고 풀든 상관이 없는데,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처음 보는 지문들이 처음 보는 작품들이야. 그치? 그러면 빨리 풀 문제, 읽어가면서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 분류를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먼저 보고 나눠주면 된다. 자, 보기. 자, 가는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음이 선조 사후 개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김포로 내쫓겼던 시기에 쓴 시조 30수 중 일부다. 자, 여기 좀 상황이 나와있죠? 겁나 안 좋네. 쫓겨갔네. 이들 30수는 자연지하, 세태비파, 연군. 연군은 연, 그리워, 사모해요, 임금님 사랑해요 이거야. 임금님 I love you. 취흥, 취했어. 취한 흥치 등의 다양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 그러니까 위에 가에는 얘네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우리말 시가에 대한 작가인식도 엿볼 수 있다. 그 서문격인 방홍, 시여, 서에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 같은 거 보면 서평 쓰기 있죠? 이거야, 이거 서.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느낌을 말하는 것을 서라고 그래. 창작 당시 그의 심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전원은 시골.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 지쳤기 때문이다. 아, 뭐 세상에 지쳤네. 뒤였네.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 이러한 정서가 가 작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작품을 보기 전에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 그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자, 한번 보자 그러면. 그리고 시를 볼 때는 제목부터 보는 거야. 이게 시적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전시 같은 경우는 한자로 나오잖아. 몰라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방언 시험은 뭐냐면 방언 이쪽에 처한 늙은이가 쓴 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자. 시 어떻게 보라고? 정서, 왜, 표현기법, 그리고 이미지 잡아가야 돼.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척. 자, 얘는 시조인데요. 이 장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시 독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적용하는 방법 봅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자, 봐. 그럼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야 돼. 여기에 정보가 3개가 있어. 뭘까? 또 묻혔다. 이게 있어. 자, 봐. 우리는 또 박스 읽고 왔죠? 박스 읽고 왔어. 산촌.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야? 전원이야. 즉,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이죠. 그치? 눈이 오니. 계절이네. 시간적 배경. 겨울.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 돌길에 묻혔다. 박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세상이 버림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 지은이, 시냇이 어떻게 해요? 세상사에 지쳤다고 얘기를 했지? 단절. 세상과의 단절.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국어 영역은 정보 영역입니다. 중학교 때 하는 거는 그냥 뭐 내신 그냥 암기만 해도 그냥 8, 9점은 나오잖아. 그치? 고등국어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정보를 찾아가지고 매칭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등국어 어려운 거고요. 준비가 안 되면 박살 나는 겁니다.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뭐뭐 어라 돼 있잖아. 이게 뭐뭐 했다란 뜻이야. 이게 옛날 말투예요. 옛날 종교럼이야. 시비를 열지 마라. 나를 찾을 리 누가 있으랴. 시비는 살인문이고. 자, 이렇게 고전 시가에 나오는 용어들은 정리해줘야 돼. 자주 나와. 시비는 살인문. 살인문이 뭐냐면 옛날 초가집 보면 이렇게 쌀이로 이렇게 쌀이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울타리 만들지. 그 문이야 문. 이거를 시비라고 그래. 시비를 열지 마라. 명령형. 날 찾을 리 누가 있으랴. 서리법. 그래, 날 찾을 사람 누가 있을까?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에서 얘기했어. 세상이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위에 돌길이 묻혔구나 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밤중만. 시간적 배경 한밤중. 1편 명월이 그 버신가 노래 1편 한 조각.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 양반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명월 밝은 달. 한 조각 밝은 달이 그 친구죠? 친구인가 하노라. 여기 의인어 들어갔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정서는 뭡니까? 단절감이 있고요. 세상과의 단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자연 친화도 있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스 가를 읽고 왔잖아요. 그치?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연 친화도 있고, 전원이 돌아온 것도 있고, 취용도 있고, 연군도 있고, 세상의 세태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치? 그럼 확실해지죠? 질문. 이렇게 분석질 해주는 거야. 다음에 창밖에 워석버섯. 자,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뭐니? 목소리를 흉내낸 말의 음성상징어고, 여기는 의성어. 소리를 흉내냈어. 창밖에 워석버섯 임이신가 잃어보니. 자, 뭔가 소리가 났어. 님인가? 일어났네? 그럼 이때 임은 누구를 의미해? 임금. 우리 아까 박스 봤잖아. 그쵸? 가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군이지, 연군. 창밖에 워석버섯 임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 해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에 나아기야. 무슨 일인가? 아하, 착각했다. 착각. 그쵸? 화자가 착각했어요.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이거야.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유한 끝이 있는 간장, 간과 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우리가 보통 애 끓는 마음이라고 하지. 애가 이 간장을 의미하거든. 장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는 그리움이죠. 아주 절절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네. 누구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 그 임은 누구? 임금. 그 다음에 노래 삼긴 사람, 삼다 만들다는 얘기야. 이것도 자주 나온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이래? 야, 노래 삼긴, 노래 만든 사람, 씨름도 하도 활사.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야. 많기도 많구나. 옛날 말투야. 많기도 많구나. 일러, 자, 이르다. 중세국어, 옛날에는 이게 말하다는 뜻이고 현대국어는 고자질의 의미가 있죠. 여기는 말하다야. 말해, 다 뭔 말해, 불러나 풀었던가, 그 노래로 불러서 풀었는가, 진실로 풀릴 것이며 나도 불러보리라. 자, 그럼 화자의 정서는 뭐니? 씨름이죠, 씨름. 걱정이 많다는 얘기죠? 답답하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못 푼다? 19번 문제 푸는 거지. 자, 수능 또는 모의고사 문제는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거야. 1번 산초는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지니는 거 띵동. 일편명월은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작가 상징. 자, 아까 일편명월 뭐라고 그랬어? 그냥 친구. 세상은 나 싫어 친구. 임을 군함으로 이해한다면 간장이다 그칠까 하노라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이끌는 심정. 그렇고 씨름은 정치적 혼란기에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자의 복잡한 신경. 박스 있잖아. 쫓겨났다고. 그렇고 노래는 세상사에 지치고 뒤엉킨 작가의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으로 삼겨. 그렇죠? 그 아닌가 뭐다?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재훈은 잘 들어. 국어 문제를 항상 이렇게 나와.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정답 찾는 거 아니야. 이건 뭐냐면 선지 사이에서 가장 근사치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정보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봐줘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2번이 답이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2번보다 더 근사치 답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국어 문제의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죠. 앞번호 때 답 찍고 그 다음에 채점했는데 틀려. 왜 틀렸지? 보니까 뒷번호가 답인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나도 그랬고 학창시절에. 자, 이번에는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시를 어떻게 보라고요? 정서 찾고 왜 그런 거 찾고 표현기법 그리고 이미지 정리 감각 정리. 제목 보자. 너의 목소리. 이거 대상이네. 시적 대상이고 목소리니까 청각이죠. 청각적 심상 제목에 나타나 있다. 자, 보자. 너를 꿈꾼 밤. 여기 정보가 또 하나 있네. 뭐가 있을까 재훈아? 꿈꿨다는 거.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야. 정서로 소망. 그럼 이때 너는 긍정이니 부정이니? 긍정적이죠. 내가 이 화자가 원하고 있어. 그 화자한테 긍정적이야.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파악하면 된다? 너가 뭐지? 왜? 이걸 왜 꿈꾸지? 이거 하면 찾으면 되겠죠.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고 엿들을 땐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지척이란 말은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청각적 심상.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기 소리 청각.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기 소리. 이거 뭐야? 대꾸법이죠? 비슷한 문장을 딱 이렇게 쳐줬지, 그치? 대꾸 형태로. 영탄이네요. 네가 왔구나. 너가 왔대. 산 넘고 물 건너 누런 해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서역은 서쪽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자, 아직 넌 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너가 왔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 자, 상황을 보자. 화자가 밤에 자다가 무슨 소리 들었어, 그치? 일어나서 귀 기울였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그때 소리가 나. 그러면서 확신합니다. 너가 왔구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얘기입니다.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황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왜 황망이 문 열고 뛰쳐나가요?
적극성이네 적극성. 너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역시 청각적이죠. 후두둑 댄잎 끝에 방울 지는 봄비 소리. 그러면은 이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게 뭐야? 봄. 그럼 여기 봐라. 봄을 뭐라고 했어요?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이게 봄이 오는 소리였네. 이거를 사람처럼 표현했네. 의의나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 시기이고 이거를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봄에 대한 소망,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걸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돼. 자, 16번.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이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방금 나를 봤잖아. 나에 있는지 없는지 제껴주고요. 있으면 가로 넘어가면 돼. 1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너의 목소리에 영탄 있었니? 있었죠? 있었어. 그러면 이제 가로 넘어가는 거야. 가에 영탄 있었니? 어스보 있네. 있으면 있는 겁니다. 답 1번이네. 그런데 여기서 끊고 넘어가면 안 된다 얘기했어. 왜냐면 우리는 가장 적절한 걸 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자, 2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표현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명사 맞아요. 소리. 가는요. 불러 보리라. 아니죠. 동결어미로 끝났어. 그 다음에 의문형 진수를 활용하여 심리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의문형 진수를 활용했다. 서리법. 있니? 서리법. 나의 서리법 없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 자, 나의 말을 건넨다 없다.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나에는 있었지. 봄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러면 가에는요. 의인법 있어요? 일편명활이 그 친구이고 하느라 있네? 요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입니다. 1번일까 5번일까? 1번이 더 적절해? 5번이 더 적절해? 1번이 되겠죠. 1번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는 거야.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이거 하나 감정을 끝까지 표출한다. 맞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맞죠?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여기는 주제의식 어디 보자. 주제의식 드러나나? 한밤중에 일편명월에 그 친구이가 노라.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는지 주제의식은 아니지. 왜냐면 이 작품은 30개야. 연시죠. 30개야. 그러니까 주제의식은 통틀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잘못 나온 것 같아. 나 같으면 이거 5번도 답이라고 우깁니다. 왜냐면 근거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라고 해서 100% 맞는 거 아니야. 오류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가장 적절한 거. 이거 근사치를 좀 따져줘야 돼. 근데 이 문제 안 좋아. 얘는 좋지를 않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탐구학습을 통해 가의 이와 나를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워석버석 소리가 남, 나뭇가지 쓰는 소리가 남, 일어나 봄, 뛰쳐나감, 낙엽이 진, 봄비가 내림.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그쵸? 워석버석 가을이고 나뭇가지 여기 이제 봄이잖아요. 그쵸? 맞고. 상황 판단의 근거를 감각적 현상, 청각적이죠? 맞고. 상대방에 대한 심경이 행동을 통해 표출된다. 일어나 봄, 뛰쳐나감. 그렇고. 판단 오류의 원인이 시간적 배경이 있음을 드러낸다.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그렇죠? 이때 부재했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의 씨는 님이 없는 거고 나에는 아직 봄이 안 온 거고.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그렇죠? 청각적인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네요. 기억은 살인문, 그리고 니은은 문. 황망이 물으려고 뛰쳐나갔다.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지? 1번, 기억에는 니은과 달리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둘 다. 2번, 니은에는 기억과 달리 화자의 억울한 심정이 내재 아니죠?
니은은 억울한 거 아니야. 소망이야. 3번 기억에는 화자의 단절감이, 니은에는 화자의 기대감. 요게 되겠지? 4번 기억에는 냉수적 태도가 맞고요. 니은에는 관조적 태도. 자, 관조적 태도는 뭐냐면 그냥 바라볼 뿐. 근데 얘는 바라본 게 아니라 뛰쳐나갔잖아. 5번 기억과 니은에는 결핍 상태가 충족된 게 아니죠. 둘 다 결핍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거는 3번이 되겠고, 19번에 아까 했고, 20번 ABC와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뭐였니? 발자국 소리, B는 너의 목소리, C는 가랑비 소리. 정리 다시. A 발자국 소리, B 너의 목소리, C 뭐였더라? 가랑비 소리. 화자가 꾼 꿈은 빗소리를 A로 여기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맞을 것 같고요.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고점했다는 빗소리가 A에서 B로 인식된다. 그렇고 B는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반감과 동일 과거 추억 환기 이런 거 없죠. 지금 우리가 나시를 봤지만 추억에 대한 이야기, 과거 회상에 대한 거 없다.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C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자, 하강 이미지는 내리는 거야.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된다. 이것도 또 아니네. B가 C임을 알고 난 후에 화자의 허탈감이 후두둑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로 부어지는 볼 수 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4번과 3번이 되겠지, 그치? 그럼 누가 봐도 4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다. 적절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아니네. 얘는 더 아니네.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얘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된다. C가 화자의 좌절감인가요? 아니죠. 바람비 소리, 후두둑, 백림등 범비 소리. 확인한 거지. 도움이 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좌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디겠어? 3번 B는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반감과 동시에 과거 회상, 과거 B를 보자. B. 자, 여기 보니까 나중에 심각한 가정에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흥망이 이것도 잘 잡히진 않네. 안 잡히네. 네가 왔구나. 한 건너 물 건너 물론에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지기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이거를 뭘로 표현했어? 너의 목소리를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맞고, 화자에게 반감과 동시에 맞고,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 이것도 안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오네. 문제를 이따구로 짰네. 4번은 맞아요, 답이. 3번도 지금 안 잡히네. 정보가 없네. 수능에서는 이건 다 컷시킵니다. 이런 문제 하면은 다 컷해. 컷. 아! 3번이구나. 쏘리. 여기까지 봐야 되는구나. 자, 봐. 위야.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안쓰러운 마음 말리네. 황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감정. 뛰쳐나가면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이거네. 이거 실망감하고 연결되네요. 네. 쏘리. 이거는 3번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건 내가 저거를 여기까지 못 봐서 그래. 여기까지 이걸 봤어요. 하염없이 내리는. 여기서만 끊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회상은 없죠? 네. 오케이, 쏘리. 이걸 놓쳤다. 자, 어쨌든 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정서 외 표현 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해 주시고, 문제 풀 때는 가장 적절한 거, 적절성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내일 이어서 뒷부분 또 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니? 자, 숙제가 있어. 숙제는 노트 정리야, 노트 정리. 노트 정리는 뭐냐면 지금 한 거는 그냥 메모한 거고요. 수업 시간에 한 메모를 갖다가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알겠어?
재훈아 알겠니? 너 몇 번 해봤잖아, 그치? 깔끔하게 노트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숙제야. 끝. 왜? 질문 있어? 나 지금 그거 뭐? 나왔으니까 어? 그 클린 그거 몇 시간 안 정했니? 너 언제 한다고 했지? 오늘 오늘? 조금 너 정리하고 가면 돼. 노트 좀 넣어. 이거 그냥 내면 안 돼. 이거 갖다 네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이 3시니까 4시에 가서 확인할 거야. 시간마다 확인할 거야. 그리고 재영이는 아마 영어 테스트, 영어 단어 테스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그거 하면 되고. 고생했다. 내일은